자, 여러분 교재 69쪽이 되겠습니다. 입지로 거기에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자, 저번 주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거기 보면 중력 모형인데 이 두 중심지죠. 자, 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우리가 두 이렇게 중심지, 예를 들면은 가 있고 또 이렇게 B가 있다. 이렇게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소비자에 대해서 이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지문을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데, 그럼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그 중력 모형을 수정을 합니다. 이 수정을 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또는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컨버스 분기점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컨버스는 A, B 두 도시의 두 쇼핑센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A 도시에 A라는 쇼핑센터가 있다. 그리고 B 도시에 B라는 쇼핑센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여기 1000제곱미터고 여기는 9000제곱미터다. 매장 규모, 매장 면적이 주어졌고요. 이때 요 두 쇼핑센터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12km다. 자,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돼요? 쇼핑센터 매장 규모가 작은 어디? A 쇼핑센터 가까이에 상권의 경계가 결정되겠죠. 이것을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 X 킬로미터라고 한다면은 이 길이는 얼마죠? 이 길이는 12 마이너스 얼마? X. 요 12km에서 X를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지면요, 우리가 이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은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또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서로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다. 그래서 두 도시의 두 쇼핑센터에 있어서 구매 영향력이 같은 지점이 상권의 경계에 뭐가 된다? 분기점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요,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같다. 자, 그래서 컨버스는 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또 뭐 했다? 응용을 했으니까 이것도 중력 모형인데 뭐에 비례한다? 수정을 했죠. 뭐를 수정했냐 하면 인구를 수정한 겁니다. 인구를 뭘로 수정했다? 쇼핑센터의 매장 규모 또는 매장 면적. 자, 여기 인구에 비례하는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뭘로 비례한다?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인구를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권의 경계인 우리가 분기점, 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네, 뭐를 수정한 거냐면은 이 인구를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다. 그래서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또는 분기점 모형이라고 하는 게 컨버스입니다. 뭐 여러분 계산은 뭐 나중에 배우는 거고 우선은 이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6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허프의 우리 모형이 나오죠. 자, 허프는 확률로 나오죠. 허프는 확률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자, 허프는 이 확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대도시 안에 다수의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냐. 이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 그래서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하죠. 자, 이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하는다. 허프는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소비자 거주지가 있어요. 자, 이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가 약 30만 명이 있다. 자, 이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30만 명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A, 우리가 할인점이다. 뭐 A 쇼핑센터도 좋고 뭐 A 할인점 해도 좋고, 그래서 거리가 우리가 3km 지점에 A 할인점이 있다. 자, 그런데 또 거리가 2km 지점에 뭐가 있다? B 할인점이 있어요. B 할인점이 있는데 우리가 또 거리가 우리가 5km 지점에 C 할인점이 있다. 이렇게 할인점이, 자, 대도시 내 할인점이 이렇게 3개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얘기거든요. 소비자 거주지에 30만 명의 소비자들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이 몇 프로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확률을 묻는데 이때 또 뭐를 하죠? 우리가 점포의 성격이죠. 전문품점이냐 선매품점이냐, 이 점포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교통의 편의성 등에 따라서 이 공간에 따르는 거리 마찰 계수는 여기 달라져요. 이 공간 거리 마찰 계수가 이 값이요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 값은 우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이 값을 뭐라고 가정을 해요? 2라고 가정해요. 여러분 2라고 가정을 한다는 것은 뭐를 적용하냐 그러면 중력 모형을 적용하겠다. 2라고 가정을 해서 중력 모형. 그래서 허프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요 꼭 이 지문이 꼭 들어가요. 공간 거리에 따르는 마찰 계수는 얼마다? 2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으면요 여기 작아지거든요. 근데 장애물이 많으면은 이 값이 커져요. 자, 그래서 중력 모형인데 우선 뭐에 비례한다? 이 매장 규모, 또 매장 면적에 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죠?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각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을 다 더해야 돼요. 이게 분모고 그 중에서 분자는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이 들어오면은 A 할인점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수식이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70페이지의 중간 그림 밑에 보면은 이때는 점포가 몇 개 있을 때? 2개. 3개면 분모에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분모에 뭐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쇼핑센터 1, 2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뭐 쇼핑센터 3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모에 뭐 들어가느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죠. 예를 들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우리 예를 들면요. 할인점 우리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대도시잖아요, 보통. 그럼 도시에 할인점이 들어가려면요. 인구는 최소 몇 명 정도 돼야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할인점. 수입도 있고 비용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게 왜 얘기하냐면요. 요즘에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니까 뭐 천리마 마트라는 뭐 드라마 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뭐 마트 또 나오던데, 이 수입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할인점 1개 정도가 어떻게 돼 들어가는 게 적정한가. 이걸 볼 때 전에 조사한 걸 봤더니 인구 30만 명에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30만 명에.
그러면 30만 명에 하나 정도면 좋은데 2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인구 30만, 여기 경쟁이 벌어지죠. 고객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판매는 상품 비슷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서비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볼 때 점포가 많이 들어가면은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기도 이천에 이마트가 들어갔을 때요, 예, 그때 할인점이 없었죠. 이천에 딱 하나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 이천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할인점 가서 산다고 자기 주변에 어떻게 해요? 조그만 할인 마트는 다 망한다.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인구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인구. 예? 그래서 문제는 이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예? 그 인구가 100만 넘어가는 광역시 정도 되면은 평균 몇 개 있어요? 한 2-3개 정도 있죠. 예? 예? 그러면 서울은 몇 개 있어야 돼?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예? 기본적으로 한 30개? 예? 30만에 하나 정도 되면은 결국은 뭐다? 100만 명이 3개 정도, 한 30개 정도는 있어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활의 편리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30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한번 세보시면 되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상당히 연구할 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선은 이 확률적 상권 모형인데, 여러분 대도시 내에 아까 소비자 거주 인구는 한정돼 있잖아요. 어느 도시에 인구는 한정됐는데 3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더 들어와요. 하나가 더 들어오면요, 새 점포의 고객은 뭐해? 뺏기잖아요. 요 고객이 다른 점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것을 뭐라고 해? 점포가 새로 신규로 입점을 하게 되면 다른 점포의 고객이 신규 입점 점포에 뺏기는 거. 이런 관계를 제로섬이라고 했죠. 제로섬 게임. 들어보셨어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그래서 이 허프의 이 대도시 내 상권이 인구가 고정됐으면요, 이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요. 제로섬 게임. 그래서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신규 점포가 입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점포의 고객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제로섬 우리가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 우리가 30회 시험에 또 이론으로, 계산 문제가 아닌 이론으로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그때는 이 교통 조건을 물었습니다. 정답에서. 자, 우선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밑에 보면 넬슨, 이것도 30회 시험에 출제해서 지문에,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넬슨은요, 이번에 소매 입지 이론을, 요거 넬슨의 이론을 출제했는데 어떤 걸 출제했냐, 요걸 출제했거든요. 그 말을 이제 이론 주어지고 누구 이론이냐, 이렇게 출제했어요. 점포의 경영 주체가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상고,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 장소의 점포를 입지시켜야 하고 있는가, 입지시키는 게 유리한가, 점포 입지하는 원칙 8가지를 제시를 해놨어요. 그 말을 출제한 거야. 최대의 매출고를 올리기 위해서 어느 지점의 점포를 입지시켜야 하는가, 이 질문을 출제했어요. 누구 이론? 넬슨, 학자 연결시키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30회 시험에. 그래서 넬슨은 점포 입지 원칙 중에 8가지 원칙 중에서 우리 뭐를 강조한다? 넬슨은 양립성을 강조한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의 점포 입지 원칙 8가지 중에서 그 중에 양립성을 강조를 해요. 자, 양립성이라는 것은요, 서로 보완관계, 여러분 대체제도 배우셨고 보완제도 배웠잖아요. 그럼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형상입니다. 주고받는 형상. 자, 여러분 우리 보시면요, 요즘에 병원에 보시면 병원들 있는데, 이 병원이 지금 한 건물 내에 뭐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뭐 이런 게 한꺼번에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없었거든요. 그게 언제 나타나면 IF 지나고 나서
우리 이제 나타났는데 여기 나타난 지가 결국은 한 20년 가까이 이제 되는데 처음 그거 우리가 용인에서 처음 생겼죠. 컨설팅하면서. 그래서 처음 생겨서 요즘 이제 다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게 바로 이 양립성 때문에 그래요. 서로 보완관계 있잖아요. 안과, 내과, 치과. 아주 그 건물 하나에 있으면요, 아주 종합병원이야. 예? 종합병원 가면 대기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오면은 어떻게 돼? 치과도 볼 수 있고, 안과도 볼 수 있고, 이제 또 대기 시간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교통의 편의성, 뭐, 그런 하나씩 다 고려를 하죠. 자, 그래서 요즘 양립성인데, 그럼 그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돼? 병원에 있으면은 처방제를 받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약국. 그게 양립성이야. 예? 서로 보완관계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 인접 점포로 들어가는 고객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양립성을 잘 고려를 해야 돼. 점포 입주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여러분 자격증 따서 여기 상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상가 장사 안 돼서 1년 만에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 주변에 뭐를 봐야 돼? 업종이나 그 건물에 뭐 입점하는가 봐야지. 뭐가 들어와야 돼? 주변하고 봤을 때 보완관계 있는 상품이 들어와야 돼. 예? 예? 경직 업종이 들어오면요, 고객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완관계 있는 점포가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건물에 이런 게 있죠. 예? 영수학원이 있는데 또 그 건물에 영수학원 또 들어온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옆 건물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양립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양립성. 자, 요즘에 옛날에 컨설팅 했을 때는요, 옛날에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컨설팅 했을 때 2002년도, 2003년, 3년쯤 될 거예요. 2003년도가 가장 호황일 때가 어떤 업종이 가장 그때 당시 호황이었느냐. 월드컵 지나서 그때 당시에 진짜 호황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 나이트 클럽.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이트 클럽도 있는데요. 나이트 클럽에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이 건물주가 나이트 클럽만 들어오면 건물 무너진다. 망가진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을, 그래서 5층이 4층을 나이트 클럽 주면요. 3층은 뭐 준 줄 알아? 노래방을 줘요. 다 들어와라 이거예요. 2층은 뭐 주느냐? 예? 식당을 줘. 뛰어서 노래 부르면 배고프니까 와서 어떻게 돼? 해장국 먹고 가시라 해서 그렇게 줘. 1층은 주차장이니까 요즘 필로티 구조니까 그런 형태로 주는데 그런 형태가 매출액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예? 이제 많이 이제 나이트가 거의 무너졌잖아요.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과거엔 그런 형태의 건물이 좀 많았어요. 자, 하여튼 이 넬슨의 이론을 이번에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또 30회 시험에 또 29회도 출제했고요. 30회도 출제한 게 또 크리스탈러, 학자의 견해를 또 출제했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을 또 출제했는데 그럼 학자들의 견해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처음에는요, 학자가 막 외국 학자다 보니까 막 헷갈려. 근데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구별이 됩니다. 자, 우선은 중심지란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자, 중심지 이론이니까 중심지가 뭐냐? 말 그대로 중심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배우지인데 이 배우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라고 해.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기능 가진 지역이다.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개념. 그러면은 이 크리스탈러는요, 이 대도시 내에 상품 하나, 크리스탈러는 대도시 안에 하나의 상품,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을 전개시키는데 문제는 이 용어가 나오는 거죠.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교재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누구 이론? 크리스탈러 이론.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 여러분 거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여기죠. 이게 중심지예요. 자, 아까 중심지 설명했으니까 여기 중심지입니다. 그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이렇게 공급하죠. 누구에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배후지에 이렇게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할 수 있는 여기 가장 먼 거리. 자, 요걸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상권의 범위야. 그럼 요거 넘어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그럼 여기가 수요가 뭐가 된다? 요 선상이, 이 선상이 바로 수요가 뭐가 돼? 제로. 요 안은 수요가 있는 거고 요거 넘어가면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 안 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됐죠? 그럼 언제까지 공급해요? 사고자 하는 수요가 0이 되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지점까지 요 거리, 이 지점까지의 이 거리를 전문용어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재화의 도달 범위, 레인지.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재화의 도달 범위, 레인지.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수요가 0이 될 때까지, 즉 가장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먼 거리를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죠.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망하지 않고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는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은 나는 최소 얼마가 돼야 돼. 이 최소한의 우리가 매출액을 가져다주는 고객의 수 또는 수요의 수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어떻게 돼요? 수요의 수준을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이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말하는데 문제는 그림이 이렇게 돼.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보다 뭐 해야 된다? 작을 때 우리는 중심지는 뭐 한다? 성립을 해. 그럼 이런 경우에 중심지는 성립을 합니다. 자, 중심지의 성립 조건인데 만약에 부동어가 반대로 가면요. 최소 요구치 범위가 더 넓으면요. 중심지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 중심인 점포들이 망하니까. 예?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71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크리스탈러는 대도시 내에 우리는 다수의 경쟁 점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점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포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상권, 이 중심지 상권의 형태가 어떤 형태일 때 가장 좋은가? 그래서 크리스탈러는요, 이 중심지 상권의 형태가 뭐일 때? 정육각형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육각형. 정육각형 하면 이런 거죠. 예, 이렇게. 정육각형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의 정육각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중심지거든요. 그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 공급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정육각형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 중심지의 형태를 상권의 형태를 정육각형이 이상적이라고 봐요. 크리스탈러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지를 우리는 크게 크리스탈러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구분을 해요. 그럼 고차원 중심지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을 예를 들어 보는데 중심지에 있는 점포의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백화점, 할인점 고객이 원거리에서도 찾아오잖아요. 이런 고차원 중심지라고 해. 그럼 저차원 중심지는요. 좀 쉽게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 자, 편의점은 어떻게 돼요? 고객이 원거리에서 옵니까? 아니죠. 동네에 가까운 여기서 오잖아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저차원 중심지입니다. 그럼 중차원 중심지는
학교에 학군을 생각합니다. 일정한 지역의 공간으로 하는 학교 같은 것이 바로 중차원 중심지다. 그러면 여러분 롯데백화점 간격 거리는 어떻게 돼요? 가까울까요, 멀까요? 멀죠. 거기 원거리에서 찾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롯데백화점 간격 멀어요. 즉 그 말은 고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 간의 간격은 멀어요. 자, 편의품점과 우리 어떻게 백화점, 할인점, 매장 규모, 면적은 어디가 크죠? 백화점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규모는 고차 중심지 규모가 더 커요. 그리고 상품 판매하는 것도 다양하죠. 다양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품을 판매를 해요. 다양한 중심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차원 중심지. 그리고 저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요, 경쟁력이 약화돼서 거의 뭐 대부분 망하거나 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차원 중심지는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경쟁력 문제로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수는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에 저차원 중심지거든요. 저차원 중심지 점포가 이렇게 많아요. 고차 중심지 백화점이다. 많은데 여기 점점 갈수록 이게 중심지 요 저차원 점포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 모양이 꼭 이런 형태, 무슨 모양? 피라밋 형태, 정점을 하는 피라밋 형태일 때요.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갈수록 저차원 중심지 수는 점점 분포도가 줄어들면서 이런 무슨 형태? 피라밋 형태를 띠게 되는 뭐 그런 우리가 내용인데, 하여튼 요 포인트는 요거죠.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 누구 이론? 크리스탈러 이론.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 작년 29회와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론,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지 여부를 또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범 교수가 나오죠. 자, 애플범 교수의 CST, C는요, 커스터머라고 해요. 커스터머는 고객 또는 소비자라고 해요. 그리고 스파팅의 S인데 요거는 분포라고 해요. 그리고 테크니크는 기법, 그 약으로 CST,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해요. 소비자 분포 기법, CST 약으로도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마트에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그 고객이,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샘플링 합니다. 샘플링이라는 것은 표본을 추출한다. 오는 고객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고객 중에 시간대별, 연령별로 샘플링을 뽑아서 표본 추출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객이 어디서 찾아왔는가부터 어떤 물건을 주로 사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 CST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성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광고라든지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경쟁하고 있는 점포들과의 경쟁 정도도 알 수 있고 또 점포를 확장할 경우에는 확장 계획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CST. 실제 많이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백화점 가서 옛날에는 이제 직접 요거 서류에서 조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예? 이제 요즘 조사할 필요 없어요. 요즘 카드를 거의 대부분 카드를 끊기 때문에 카드를 딱 끊고 그 고객을 조사해서 보통 언제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예? 예? 그걸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름만 딱 아니면 전화번호만 알면은 카드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석이 다 됩니다. 옛날보다 조사 방식이 더 빨라졌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해?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고객의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연령별, 시간대별, 고객별로 어떤 상품이 제일 많이 팔리냐. 그거 다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선도가 높은 상품은 어떻게 또 발주를 해서 들어올 때 며칠 간격이냐 뭐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줘야 돼. 왜? 너무 많이 있으면 재고가 남으면 나중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CST라는 게 있고 또 공업지로 가면은
자, 최초의 이론이 알프레드 베버입니다. 자, 최초의 이론이 알프레드 베버의 이론이에요.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자, 이때 최소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뭐가 최소? 비용. 그러면은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베버다.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을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베버는 1909년도거든요. 야, 벌써 오래됐죠? 110년 전 얘기예요. 1909년도에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발표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베버는 독일입니다. 그러면 베버는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수송비, 그리고 인건비. 인건비는 뭐죠? 노동비용이에요. 인건비는 노동비용 뭐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임금. 노동비용 임금. 또 집적. 여러분, 집적이라는 것은요. 집적은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거.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걸 집적이라고 해요. 집적에 따르는 이익을 우리는 세 가지 또는 집적력이라고 해요. 집적력 또는 집적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봐요. 그 중에서 베버는 1909년 이 당시에는요, 독일에 보면요, 교통수단에 있어서 거의 어떻게 우마차입니다. 네? 독일이 좀 늦게 발전했거든요. 선진국, 영국 이런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수송비. 그래서 독일은 이때 당시에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도 뭐를?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뭐를?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수송비는 직접 못 구하기 때문에 이 원료, 공장에 투입되는 원료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어요. 이 원료와 제품의 무게, 또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수송비가 결정된다고 주장을 한 학자가 누구다? 베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베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죠. 인건비 집적이 요것은 변화가 없다. 자, 수송비 이외에 다른 생산 조건들은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요 수송비 빼고 요것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수송비가 중요하겠죠. 요건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수송비가 뭐가 되는 점? 최소가 되는 점. 최소의 수송비.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된다.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베버는 하여튼 수송비죠. 그래서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둘로 봅니다. 편재. 자, 베버는 이 편재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고 해요. 국지화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웠잖아요. 특정 지역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다 얘기고, 자,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뭐라고 한다? 보편 원료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는 어떻게 돼요? 수송비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는 수송비의 영향을 받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는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베버는 원료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원료 지수란 말을 써요. 원료 지수. 자, 원료 지수를 분자는 편재 원료 또는 국지 원료인데,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자, 이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인데 이 편제 원료 중량을 뭘로? 제품의 중량으로 나누죠. 자, 맨 밑에 나오죠. 7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원료 지수가 나와요. 자, 이것을 배번은 원료 지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크면. 자,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이때는요, 원료 산지에서 생산해야 돼. 왜? 시장에서 공장이 들어서면요, 편제 원료를 공장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 이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는 그 특정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원료, 그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우리는 원료 지향형 입지라고 해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라고 해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은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뭐다? 점점 줄어들어요. 대표적으로 시멘트 산업이죠. 여러분 강원도 영월 같은 데 가면은 원통 비슷한 게 있거든요. 석회에서 거기서 해서 어떻게 돼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포로 시멘트 만져 철도로 가고 수송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중량이 가공 중에서 점점 줄어들어. 대표적으로 무슨 산업? 시멘트 산업. 이런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 여러분 원료 있죠?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은 대표적으로 뭐? 통조림 공업 같은 거. 원료 산지 입지해야 되니까 통조림 공업 이런 거죠. 근데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돼?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 안 돼요. 왜?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요,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제품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 이때는 제품의 중량이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비지인 시장의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인데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뭐한다? 증가.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으로서 맥주, 청량음료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맥주, 청량음료. 그리고 여기 1이다. 1이면 어떻게 돼요? 제품 중량과 편제 원료 중량이 같으면요,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수송비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산업을 자유 입지형 산업이라고 해요. 그럼 자유 입지형 산업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항공기예요. 여러분 항공기. 항공기는 여러분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조립 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세계 각국에 가장 우수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 부품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띄우면 끝나는 거야. 띄워서 해당 국가 공항에 갖다 주면 인도 끝.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입주하든 관계없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세계에서 비행기 만드는 곳 어떻게 돼요? 이런 많이 들어본 거. 뭐죠? 우리 뭐 있잖아요. 보잉 747 많이 하잖아요. 또 에어버스. 프랑스 에어버스사 양대 산맥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가 있어요. 미국 시애틀에 본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시애틀이에요. 그럼 이 시애틀의 본사인데 문제는 이 시애틀에 있는 이 시장 되시는 분이 이 보잉 사장님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하도 뭐라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이사 가겠다. 그냥 공장만 옮겨가면 돼요. 그래야 수송비 영향받지 않고 그리고 이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남부의 수도인 애틀란타도 공장 이전하겠다 하니까 날란 거야. 엄청난 어떻게 돼?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조사도 많이 들어오고 시민들도 엄청나게 일자리 혜택도 보는데 왜 가느냐. 그래서 시장 사표 내라 해서 사표 써야지. 기업 이전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게 항공기 산업이에요. 그냥 뭐만 있으면 돼. 활줄 하나 만들고 뭐해. 평평한 땅에 활줄 하나 만들고 조립 공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여기 가능하겠죠. 쉽게 공장 부지 확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땅이 좁으면 뭐 또 평지도 좁고 한 국가보다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공기는 언제든지 수송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입주하든 관계가 없는 산업이 바로 뭐다? 여기죠. 그럼 우리나라도 비행기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잖아요. 비행기 여기까지 뭐 한두 대 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만들지 못한데 우리나라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뭐다?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예? 미국의 압력으로 어떻게 돼요? 만들지 못하지. 예? 예? 현대에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 옛날. 그때 우리나라 비행기 만들려고 했을 때 제작 공장 입지 후보가 어딘 줄 아세요? 서산 간척지에. 그 간척 만든 이유가 있어요. 거기 만들려고 했죠. 평평하게 딱 만들어서 딱 바다 입지 있죠. 엄청 뭐 했는데 그래서 러시아 항공사하고 계약을 맺었어. 2002년도에 맺었는데 그때 당시 얄타 항공하고 맺죠. 거기는 수직 이착륙 비행기입니다.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만들려고 했는데 또 군사 무기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미국에 반대를 해서 결국은 만들지 못했어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하고 많이 우리 또 밀접했었죠. 왜냐하면 IF 지나면서 러시아 차관 제공도 했고 그래서 그때 기술해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예, 항공기가 이번에도 보세요. 뭐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미국에서 뭐 비행기 이번에 군사 무기 도입하는데 항공기 도입을 하는데도 비싼 돈 주고 뭐 로열티 주고 뭐 기술력 이전 받는 거 이전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어디에 입주하는 게 좋은가? 대표적인 거 이런 거 하나 보고요. 집적이란 말 아까 썼는데 집적 이런 산업이 있어요. 집적 지향형 산업. 집적하는 게 좋은 게 있거든요. 왜냐?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요. 또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또 생산된 제품을 공동 창고에 공동 보관하면서 수송도 가능해요. 공동 수송. 그래서 비용을 대폭 절약시킬 수 있는 경우에 뭐 한다? 집적을 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집적 지향형 산업은요. 운송비,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모이는 게 좋죠.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드는 그러한 산업에 있어서 집적하는 게 유리하다. 아까처럼 여러 가지 수송비 전략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경우에는 집적하는 게 높죠. 특히 기술의 연관성이 많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가 집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집적하면요. 우리 벨기에 가면요. 앤트워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벨기에 가면 우리 옛날 국가대표 설지현 선수가 뛰었던 그 팀이 앤트워프입니다. 축구 선수. 앤트워프가 있는데 그 앤트워프가 집적 지향형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앤트워프는 두 가지가 유명해요. 하나는 우리 드비어사라고 있는데 남아공이죠. 전 세계 다이아몬드 90%를 차지하죠. 거의 독점이죠. 드비어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판매하는 거기 경매 장소가 앤트워프하고 우리가 태국 뱅콕입니다. 두 군데. 근데 문제는 드비어사가 할 때 그 앤트워프에서 하나 유명하고요. 또 하나가 화학산업단지 앤트워프가 집적합니다. 전 세계 화학회사 공장들이 앤트워프에 다 있어요. 세계 제1위가 어디죠? 화학? 듀퐁이잖아요. 듀퐁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화학회사가 다 있어요. 앤트워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LG화학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독일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 유럽에 내려오다 보면 강이잖아요. 강이 쭉 밑으로 해서 이제 해서 내려가는데 한 곳에서 오염되면요. 다 오염돼. 오염물질 배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럽 내륙이기 때문에 요 앤트워프에 들어가는 화학 공장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을 안 해야 돼요. 100% 정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들어가. 우리나라 LG화학은 100% 정화가 안 돼. 배출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건너 스페인이나 어디로 간다?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우리나라 엔트워프에 들어가잖아요. 유럽에 여러 가지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아시아에 또 공장을 해서 이제 중국이나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 아시아에 공장을 좀 만들려고 우리나라에 타진을 했거든요. 듀퐁에서 타진해서 MOU라고 해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전라북도 도지사가 유중근 지사인데 거기 하고 IMF 직후에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을 이제 전라북도에서 제공해주기로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여기 기사 쓰는 분도 그렇지만요. 선입견이 너무 가죠. 예, 화학회사니까 우리 LG화학처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화학물질 공장이니까 오염물질 배출한다고 생각해서 왜 한국에 오염물질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와야 되느냐. 근데 문제는 듀퐁에서는 절대 배출 안 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배출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회의원, 전라북도 주민들 반대해서 결국은 못 들어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들어오기로 했다가 못 들어와서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계속 이거 하는데 결국 반대해서 못 들어와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 공장이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말레이시아로 가서 거기 말레이시아 가서 완공을 해서 우리나라 한국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할 때 그 공장 가서 방문했는데 상당히 재미난 사건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방문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최첨단 공장이 있었으면 주변 사람들 얼마나 창피하겠어. 우리나라 쫓겨가서 거기 가서 만든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 무서운 거야. 100% 정화한다 하는데 안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못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어떻게 돼? 제조 공장 들어오는 걸 외국에서 절대 노야. 왜? 한국이 못 믿는다. 예? GM도 자동차 들어올 때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한국 못 믿는다. 그래서 결국은 다 어떻게 돼? 조만간 다 철수합니다. 안 돼. 이게 뭐. 우리나라 봐세요. 부산도 보세요. 예? 부산 있죠? 닛산하고, 프랑스하고 뭐 해서 지금, 그래서 그도 지금 뭐 어때? 한국 노조 문제 때문에 지금 철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GM도 철수하려고 하죠. 지금 창원 공장 쫙쫙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정리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나라 외국의 신뢰를 잃었어.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공장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최첨단 공장이 들어오면 뭐해? 자, 필립스 저 들어와서 있죠. 지금 파주. LG 디스플레이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철수잖아요, 지금. 왜? 떠나잖아요.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철수. 우리나라 지금 LG에서 디스플레이 포기했죠. LG 필립스잖아요. 다 포기해서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집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집적을 못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구미, 창원 다 공장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초 산업 공업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많이 뺏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베트남 뭐 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대요. 보니까 섬유 회사도 마찬가지고. 섬유는 뭐가 필요해요? 섬유 의료는 뭐예요? 대표적인 노동이잖아요. 예? 대표적인 노동지향형 산업이에요. 예? 노동지향형. 그래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싸야 돼. 저렴하고 또 미숙련공, 숙련공 하면 돈 많이 줘야 되니까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의류, 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해.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나라 방글라데시 같은데 지금 옛날 섬유 의류 많이 가 있죠. 방글라데시 월급이 진짜 쌌거든요. 근데 그 막 데모도 하고 이제 막 점점 올라가는데 그 막 데모도 했어요. 근데 한국인들 많이 갔는데 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뭐 한 사람 고용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면 됐어요. 옛날에. 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옛날 7만 원, 예? 베트남 한 1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베트남이 좀 많이 올랐죠. 예? 평균 이제 한 4, 50만 원 줘야 되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필리핀도 약간 오르고 방글라데시도 약간 이제 데모로 많이 해서 오르고. 그래서 여기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야 돼.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판매하는 의류를 보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해서 다시 역수입을 해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임금이 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지향형 산업이 많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요걸 말고 또 탈족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탈족.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탈족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정통적인 공업 입지 요인과는 무관해. 예? 뭐 임금이 싼 적이 어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하는 게 아니라 탈족은요 정통적인 공업 입지 요인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환경 오염물질 배출이 안 해요. 탈족 산업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대도시 내부에 입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안 하니까 굴뚝 없는 산업. 대표적인 게 뭐죠? IT 아니에요? 정보통신 IT. 이런 산업이 탈족 산업이에요. 대표적인. 요즘에는 대도시 내부에 이런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그래서 탈족 산업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메카 요즘 엄청나게 뜨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판교죠. 판교. 네.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탈족 산업.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렵죠. 탈족. 자, 74페이지 보시면은 입지상, 입지계수란 용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 30회 시험에 요 있죠? 계산 문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출제하면 요 수식을 알면은 풀리는 거. 예, 요 수식은 여러분이 꼭 요거 수식은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예? 계산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분모는 뭐냐 하면요. 분모는 전국입니다. 분모는 전국. 분자는 어떤 지역, 제트 지역. 자, 분자는 지역. 그러면 전국의 전체 산업.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산업을 뭐 20개로 뭐 분류할까요? 그럼 전체 산업을 20개로 분류하면 뭐 제조업, 섬유, 공업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 공업 이런 식으로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고용 인구죠. 그럼 전국의 특정 아이 산업, 뭐 부동산 산업, 제조업, 자동차업 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의 아이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Z 지역 전체 산업,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서 Z 지역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그래서 이 전국에 대해서 Z 지역이 얼마 차지하느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나타내요. 그럼 인천하면 뭐가 전문화되어 있어요? 전국 전체 산업에서 인천하면은 전문화된 산업 뭐가 있어요? GM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 무슨 산업? 항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산업 이런 거 딱 나와야 돼요. 예? 그럼 전라남도 광주하면 기아장구차 있으니까 그건 또 자동차. 전라남도 광주는요 간단해. 기아장구차가 무너지면요 광주 경제권 70%가 무너져. 예? 인천의 GM이 무너지면 인천 경제권의 50%가 무너져. 예, 주변 관련 산업이 많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지역이 어떤 산업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경기도 이천 하면 뭐가 있어요? 현대, 하이닉스가 요즘 저 원로 바뀌기 전에 SK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하이닉스가 공장이 어떻게 용지가 부족하니까 바로 위에 용인 처인구 쪽으로 들어오죠. 130만 평 개발되면서 이제 대규모 그 반도체 단지를 만든다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요 용인시, 이천시가 어떻게 돼? 나중 되면요 서로 같이 이거 도로망도 구성하고 같이 뭐를 해야 돼. 예? 원래 용인은 수원이 가까워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벨트가 돼 수원, 화성, 삼성 벨트, 그 수원, 화성 어디? 평택, 고덕, 묵는 거기에 반도체 벨트 하나. 그리고 용인, 이천 묵는 반도체 벨트 이렇게 지금 권역이 나눠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용인, 수원, 화성 이렇게 가려고 한 게 지금 바뀐 거야 지금.
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때문에? 부지 때문에. 부지 확보. 예? 그래서 여러분 처이는 신도시 개발 1순위에다가 배제되면서 거기 들어오면서 산업단지와 같이 병행한 신도시 개발하겠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산업이 어디 지역에 있느냐. 산업이 있어야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요. 그럼 이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지역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다? 수출해.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무슨 산업? 기반 부문의 산업.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지역 경계 밖으로 수출하는 산업을 무슨 산업? 기반 산업이라고 해. 그런데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1보다 작으면은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한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그러면 Z지역 생산해서 그 지역 내 소비를 해. 수출을 못해. Z지역 경계 밖으로 수출 못해요. 수출 못하는 무슨 산업? 비기반 산업. 수출을 못한다. 그래서 비기반 부문의 산업. 그럼 여기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이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반 산업이 있으면 발전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반 부문의 산업이 먼저 성장을 하고 그 기반 부문의 산업의 성장이 비기반 부문의 성장을 유도해서 전체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이론이 여러분 이제 배우게 되는 경제 기반 이론이에요. 경제 기반 이론. 그래서 우리는 한 지역의 경제 활동을 뭘로 나누죠? 기반 부문의 활동. 아까 설명했죠.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그 지역 경계 밖으로 수출하는 활동. 그 지역 내에서 수출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은 무슨 활동? 비기반 활동.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기반 활동, 비기반 활동. 비기반 활동을 우리는 서비스 부문의 활동이라고도 해요. 이제 용어 배우는 거죠. 그럼 세종 우리 신도시 우리 지금 정부 부처들이 많이 가 있는 세종 신도시는 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과천에서 이전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가면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쫙 이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거기서 장사 제일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초,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원, 중학교 학원이에요. 예. 그 공부는 이제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그게 가장 높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게 가장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외식 산업은 또 공무원들이 야간에 또 잘 안 드시잖아요. 예? 거기 6시 땡 되면 퇴근해서 서울 오기 바빠. KTX 타서 오송에서 바로 이제 출퇴근하신 분들 꽤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살 뿐이지. 예? 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예? 오질 못해. 그래서 한번 세종신도시 가봤더니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이 있어. 26평. 공무원 우선 분양해서 받으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예? 공무원 과 있죠? 과 한 5명 살아. 월 30만씩 주고면서.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오고 월요일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거기는요 회식 문화가 없어. 저녁에 회식 문화. 이 과천 있을 때는 회식 문화도 있는데 아예 없어. 퇴근하기 바쁘니까 모든 업무는 6시 전에 다 끝내야 되는 거야. 자동 좋아요. 옛날에는 막 야근도 했는데 여기 야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산업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잖아. 도시 성장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들어간 산업이 하나 있어요. 그 세종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 공장이 하나. 그래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니까 정부가 입김이 센 애터미 공장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세종에.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많이 팔리죠,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단계 반문 판매로서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해서 1위 하는 것은 애터미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게 뭐죠? 해모인 이게 상당히 외국에서 인정받는 약. 병원에서도 이걸 뭐 할걸요? 요걸 약을 지정합니다. 효과가 워낙 좋아서. 원래는 한국 전련 직원을 위한 약인데 너무 효과 좋아서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한 겁니다, 국가가. 병원 가면 좀 안 좋으신 분, 혈액 안 좋으신 분,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증 하신 분들 그걸 먹으라 막 하죠. 보면.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지대 이론은 우리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